해방 이듬해 경주에선 우리나라 최초의 고분 발굴이 있었다. 호우총이 그것이다. 발굴 현장에선 왕릉급 고분임을 알 수 있는 금동관 파편과 함께 사람들을 놀라게 한 청동 항아리, 즉 호우 하나가 발견됐다. 항아리 바닥엔 국강상 광개토 호태왕이란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이름이 신라의 고분에서 발견된 것이다. 게다가 이 글씨는 광개토 대왕 비의 그것과 거의 같은 것이었다. 광개토 대왕 비는 호위의 비밀을 풀 수 있을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호우, 즉 이 청동 그릇은 신라의 왕릉급 고분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광개토 대왕의 이름이 쓰여 있는 이 호우가 왜 신라에서 발견이 됐는지, 그 수수께끼를 풀 만한 실마리는 삼국사기는 물론이고 그 어떤 사료에도 나와 있질 않습니다. 오직 광개토 대왕 비문만이 그 단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광개토 대왕 비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불과 1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이 비에는 사면 가득히 비문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에 대한 연구는 왜가 신묘년에 바다를 건넜다라는 그 조항에 대한 해석과 비문 조작 여부에만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광개토 대왕 비의 전부인 것처럼 비춰졌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광개토 대왕 비의 아주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이 광개토 대왕 비는 현존하는 역사 기록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삼국사기보다 700년이나 앞섭니다. 700년 전에 그 아득한 기록을 적은 삼국사기와는 달리 광개토 대왕 비는 광개토 대왕의 신하였던 고구려인들이 직접 보고 겪은 것을 적은 아주 당대 소중한 기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 비는 광개토 대왕의 화려했던 시절을 증언하는 유일한 목격자인 셈입니다. 자, 고구려를 이해하는 비밀의 열쇠, 광개토 대왕 비를 만나보겠습니다. 중국 길림성 집안현. 여기가 바로 400여 년간 고구려의 옛 도읍지였던 곳이다. 최근 들어 중국의 개발 바람이 불면서 고구려의 수도 집안은 고층 건물이 들어선 도시로 탈바꿈 중이다. 한국의 6, 70년대를 방불케 하는 풍경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자전거와 자동차, 마차가 함께 시가지를 누비고 있다. 바로 거기에 고구려의 국내성이 있다. 성은 이미 다 허물어지고 지금은 잡초 속에 성벽의 일부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국내성이 있던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성벽은 눈에 띄게 훼손되고 있다. 집안은 그 자체가 커다란 고구려의 무덤이다. 현재 발견된 것만 해도 12,000여 기. 장수왕의 무덤으로 알려진 장군총을 비롯해서 수많은 무덤이 때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광개토 대왕의 무덤으로 알려진 태왕릉도 그중 하나다. 무덤 안은 이미 독을 당해서 유물은 남아있지 않다. 오직 하나, 광개토 대왕을 가리키는 태왕이란 글자가 새겨진 기와 조각이 발견됐을 뿐이다.
고구려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광개토대왕비가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불과 120여 년 전이다. 고구려의 멸망과 함께 그동안 광개토대왕비도 시간 속에 묻혀버렸기 때문이다. 더구나 청나라 때는 집안 일대가 봉금 지역으로 출입이 금지되면서 광개토대왕비는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되기도 했다. 중국에서는 호태왕비라고 부르는 광개토대왕비는 관광객들에게 관람만 허용될 뿐 중국 정부는 광개토대왕비 촬영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이 비는 우리나라에 알려지기 전부터 중국의 금석학자들 사이에서 탁본으로 잘 알려졌다고 한다. 비문의 서체가 독특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동북아시아의 고대사 연구의 가장 중요한 금석문으로 한중일 삼국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광개토대왕비. 이 비는 광개토대왕 사후 오늘날까지 1500년을 이렇게 서 있었다. 광개토대왕비에는 모두 1775글자가 새겨져 있다. 그 한자 한자는 1500여 년 전 광개토대왕과 고구려의 역사를 증언하는 소중한 기록이다. 그러나 비가 세상에 알려진 후 비문에 새겨진 외의 문제가 한일 간의 논쟁거리로 되면서 광개토대왕비의 일부분만이 부각됐을 뿐이다. 그러나 광개토대왕비는 수많은 고구려의 비밀을 그 속에 간직하고 있다. 저는 지금 실물 크기로 복원한 이 광개토대왕비 옆에 서 있습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큰 비석인데요. 참 대단하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이 규모에서 고구려 사람들의 대륙적인 기질이 느껴지는데요. 이 높이가 6m 39cm나 됩니다. 아파트 3층 정도의 높이라면 실감이 나십니까? 이 비석만 큰 게 아니라 글자도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이 글자 한자가 이 손바닥만 한 게 내면에 모두 1700여 자를 새겨놨습니다. 이 비문의 내용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자, 그 첫 번째 부분에는 고구려의 건국 신화가 나와 있습니다. 또 가운데에는 광개토대왕의 정복 전쟁 기록, 또 마지막으로는 광개토대왕의 묘를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를 보면 광개토대왕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호태왕. 좀 길지요. 여기서 국강상이란 광개토대왕이 묻힌 언덕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고, 또 광개토경은 땅을 넓혔다는 광개토대왕의 업적, 그리고 평안은 백성을 편안히 다스렸다는 뜻, 호태왕은 왕 중의 왕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광개토대왕은 땅을 넓힌 왕입니다. 이 비문에는 광개토대왕이 차지한 영토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비려와의 전투입니다. 즉위 5년 광개토대왕이 군사를 일으켜 달려간 곳은 비려였다. 패려라고도 하는 그들의 정체는 정확하지 않다. 다만 거란족의 일파라고 알려져 있을 뿐이다. 당시 비려와의 전투를 광개토대왕 비는 이렇게 전하고 있다. 광개토왕은 몸소 군사를 이끌고 부산 지나고 부산을 넘어 염숫가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비려를 파하고 삼계부락 6,700영과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우마, 군량을 노획했다. 유목민이던 비려를 무너뜨린 격전지는 염수였다. 소금강이란 뜻이다. 소금물이 흐르는 강 염수는 실제 존재하는 것일까? 중국 학자들은 염수를 지금의 염난수 일대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염난수로 보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광개토왕이 돌아오는 길에 거란 무적의 우마 군양을 많이 뺏어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이 우마 군양을 키우는 지역은 바로 초원지대의 전형적인 유목민입니다. 만주의 중심부의 경우도 말이라든지 소는 더 큽니다만은 또 경우에 따라서 양도 좀 있습니다만 우마 군양이 많은 그 지역은 이것은 동몽고의 초원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 동몽고의 초원 지역이 바로 흥한량 산맥 남쪽에서 이 시라무렌강까지가 경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동의 지역을 쳤을 때는 그와 같은 표현이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유목민이 살고 있는 염수는 어디일까? 국내성 있는 집안에서 서북쪽으로 1000여 킬로미터, 사막을 건너고 초원을 지나면 전형적인 유목민 마을이 나온다. 요하의 상류인 시라무렌 강가다. 이곳은 현재 내몽고 자치주에 속하는 지역이다. 여기서부터는 양이 풀을 뜯는 유목 지역의 풍경이 펼쳐진다. 다시 내륙 쪽으로 가던 길에 우리는 염장이라는 소금과 관련된 이정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초원 한가운데 있는 염전, 거대한 소금 호수였다. 물 밑바닥에 하얗게 소금이 가라앉은 호수. 내몽고 자치주 안엔 이곳 외에도 소금 호수가 몇 군데 더 있다고 한다. 염수가 바로 이런 곳일 것이다. 이곳은 예로부터 소금 산지로 알려진 지역이라고 한다. 소금강 염수의 위치가 확실해진 것이다. 내몽고 자치주에 있는 시라무렌강 상류의 소금 산지. 그곳이 바로 광개토 대왕이 비례를 정복한 염수인 것이다. 이 지역은 고구려의 흔적들이 곳곳에 나타난다. 1900년대 초 일본군이 만든 지도에도 고려성, 즉 고구려 성터 기록이 보인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 고려 영자라는 고구려 마을이 있었다. 실제로 풍경 또한 낯설지 않다. 고려하, 풀이하면 고구려 강이란 뜻이다. 거란족의 본거지였던 이곳 시라무렌강 유역, 고구려의 흔적은 지금도 희미하게 남아있다. 염수가에서 비례와의 전쟁을 끝내고 돌아가는 길에 일어났던 일을 비문에 적고 있는데 광개토 대왕은 사냥 준비를 시키고 주변의 영토를 돌아보면서 사냥을 하며 돌아왔다는 것이다.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사냥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단순한 그 사냥의 의미로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광개토왕이 그 친정을 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길에 영토, 고구려가 새로 정복된 그 영토를 확인을 한다든가 또 민심을 수람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일종의 설무 또는 위무 성격을 가진 그런 의미에서의 순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당시 중국의 연나라를 공격하기도 했다. 광개토 대왕이 연나라의 숙군성을 공격하자 평주자사 모용귀가 성을 버리고 달아났다는 기록이 전한다. 당시 중국 대륙에서 고구려의 세력 판도가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유적이 북한에 있다. 바로 덕흥리 고분이다. 평안남도 대안시에 있는 덕흥리 고분이 발견된 것은 지난 1976년. 발견 이후 지금까지 무덤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두고 논란이 많은 곳이다. 당시 고구려로 들어가 보자.
벽면에 보이는 이가 무덤의 주인인 진이다. 덕흥리 고분이 주목받는 이유는 무덤에 쓰여진 글자 때문이다. 무덤의 주인이 사망한 해를 보면 광개토대왕 때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영락 18년이라는 광개토대왕의 연호를 쓰고 있다. 또 무덤 주인이 역임한 관직 가운데 소대형은 고구려의 관직이다. 그런데 문제는 유주자사다. 유주자사를 지냈다는 무덤의 주인. 무덤엔 주인공의 살아생전 모습을 자세히 그려두고 있다. 무덤 주인을 향해 늘어서서 인사하는 이들이 보인다. 각 인물마다 그가 다스리는 지역을 명시해 놓았다. 이들은 모두 지방을 다스리던 통치자들로 태수였다. 그들은 어디서 온 것일까? 앞자리에 서 있던 이 신하는 연군 태수다. 연군은 북경의 동서쪽에 있는 곳이다. 그리고 이 중엔 현재 북경 부군으로 비정되는 범양 태수도 있다. 이 밖에도 북경 일대의 상곡, 어양, 광명, 대군 태수들도 자리를 같이 했었다. 이들은 모두 유주자사가 다스리는 지역의 지방 통치자들인 것이다. 유주자사 진. 이렇게 무덤의 그림이나 글씨를 보면 무덤의 주인이 북경 지역을 다스린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바로 이 때문에 고구려가 한때는 북경 지역까지 실제로 지배했다는 의견이 학계 일부에서 제기됐던 것이다. 수수께끼의 덕흥리 고분. 덕흥리 고분은 어떤 형태로든 고구려의 영향력이 북경 지방까지 이르렀을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광개토대왕 때 고구려의 영토는 요동지방 정도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의 세력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 북부여에도 고구려는 지방관을 파견해서 이 고구려의 영향권 아래 두었습니다. 또 동쪽에 있는 동부여도 고구려의 속국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 비려전을 보면 당시 북쪽으로는 지금의 내몽고까지도 고구려의 영향권 안에 두었음이 분명합니다. 또 한때는 서쪽으로 북경까지도 고구려의 영향이 미쳤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광개토대왕이 얼마나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싸웠길래 이렇게 넓은 영토를 확보한 왕이 됐을까요? 삼국사기에 아주 재미난 기록이 있습니다. 담덕 능 용병 부득 출거. 광개토왕 담덕이 용병술이 능해서 감히 나가서 싸울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백제는 10여 성을 함락당하고 맙니다. 18세 소년 광개토왕의 지략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광개토대왕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는 기록은 광개토대왕 즉위 6년에 벌어진 백제와의 전투입니다. 광개토대왕이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과 30여 년 전 평양까지 쳐들어와서 광개토대왕의 할아버지 고국원왕을 전사시킨 백제를 치기 위해 광개토대왕이 군사를 일으킨 것은 396년, 광개토대왕 즉위 6년의 일이다. 이 전투에서 광개토대왕의 전략은 당시로선 누구도 생각지 못한 기발한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고구려의 진경로는 평양 개성을 지나 임진강을 건너는 루트로 알려져 있다. 예로부터 임진강은 고구려와 백제를 오가는 중요한 길목이었다. 그래서 강을 사이에 두고 고구려 성과 백제 성이 맞서 있던 접경지였다.
특히 호로곡이라고 불리는 이 부분은 강 폭이 좁고 강이 얕아서 말을 타고 단숨에 강을 건널 수 있는 천혜의 요지다. 바로 여기에 고구려의 요충지 호로고루 성이 있었다. 지금은 성터만 남아있는 호로고루 성. 수직으로 성벽을 바르게 쌓아올린 축조 방식 외에도 이곳이 고구려의 성이었다는 증거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그런 층들이 나타납니다. 여기도 보시고 여기도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여기 그 당시의 그 층위를 이루고 있고요. 당시 여기 지표면이었을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고구려 기와들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여기에 이 고구려 기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성벽을 쌓은 주체가 결국은 고구려라는 것을 갖다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진강에 인접한 호로고루 성은 고구려가 백제로 진출하는 교두보였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상당수의 고구려 병사가 주둔했을 것이다. 사람의 양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 지역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고구려 유물이 인근에서 발견됐다. 사람이 보이시죠? 요즘보다 좀 다른가요? 아니, 똑같습니다. 고구려의 굴량미 창고 자리에서 발견된 다량의 탄화미가 그것이다. 지금 여기가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한 폭이 한 10m에 여기 그 탄화된 층이 한 1m 정도 두께가 되니까 그 엄청난 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탄화된 쌀과 함께 지금 같이 섞여 나오는 것들이 저희가 수습하기로는 그 고구려 토기편들도 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마 그 창고 벽체를 이뤘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그 소토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고구려의 굴량미가 발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그 양을 보면 이곳이 전략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짐작할 수 있다. 백제로 가는 길목에 자리 잡은 임진강의 요새. 바로 여기에 고구려 군대는 굴량미를 비축하고 주둔해 있었던 것이다. 출토된 탄화미와 좁쌀은 고구려군이 주식으로 쌀과 조를 먹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당시 백제를 공격하기 위해 나선 고구려 병사들은 어떻게 구성돼 있었을까? 그 답은 고구려 벽화 속에 있다. 황해도 안악군에서 발견된 안악 3호 벽화 고분. 여기서 고구려 병사들을 만날 수 있다. 병사들은 무기의 특성에 따라 각기 모습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표정은 한결같이 진지한 모습이다. 허리춤에 화살통을 매달고 활을 든 궁수, 도끼를 든 부월수, 창과 방패를 든 창수, 갑옷으로 중무장한 중갑 기마병 등이 있었다. 이들이 광개토대왕의 군대였다. 이런 대군이 당시 호로고루 성 앞으로 임진강을 건넜을 것이다. 그러나 광개토대왕 자신은 임진강을 건너지 않았다. 비문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광개토대왕의 진격로를 얘기하고 있다. 광개토대왕이 수군을 직접 이끌었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압록강에 큰 배가 있다는 이 기록은 고구려인들이 배를 이용했다는 증거다. 실제로 고구려가 백제를 함락시킨 것도 광개토대왕이 이끄는 수군이었다. 그렇다면 고구려 수군이 상륙한 곳은 어디일까? 당시 전투에서 고구려군이 점령한 성을 보면 인천 당항 지역 일대란 설이 유력하다.
네, 광개토대왕군은 그 여러 루트를 통해서 상륙을 했는데요. 이 지역은 특히나 중요합니다. 수군 작전 중에 가장 중요한 특성은 기동성과 자맹성이거든요. 적의 후방부를 급습해서 교란 작전을 펴는 것입니다. 이 경기만 남부의 남영만을 통해 상륙을 할 경우에는 바로 내륙 깊숙이 전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원, 평택, 용인 이런 지역을 통해서 광주로 가게 되면은 바로 백제 수도인 한성의 후미를 급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58성, 그 당시 때 공격 점령한 58성의 분포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서해안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남양만 지역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당성 같은 경우는 고구려가 점령한 이후에 당성군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전방에 있는 고구려 군대가 백제의 주력군을 공격해서 싸우는 동안 광개토대왕은 서해안의 수군을 상륙시켜 백제의 한성을 공격하는 작전을 폈다. 광개토왕의 용병술에 아주 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머리에 두고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군사 이론의 원칙에 입각할 것 같으면은 기습 상륙 작전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특히 전방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고 후방의 허점을 노출시켜 가지고 그것을 친다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작전이기 때문에 광개토왕은 이것을 잘 활용을 한 것이죠. 당시 상황을 비문은 이렇게 전하고 있다. 광개토대왕은 몸소 수군을 이끌고 백제를 토벌했다. 대군은 백제 국경 남쪽에 도착해 18성, 강모려성, 미추성 등 58개 성을 공취하고 백제 수도를 포위했다. 백제는 의로운 왕의 군대에 투항하지 않고 감히 출병에 맞싸웠다. 광개토대왕은 이에 크게 노하여 병사를 거느리고 아리수를 건너 선두부대를 보내고 백제의 수도로 진격했다. 광개토대왕이 건넌 아리수는 지금의 한강이다. 이 한강수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이것은 백제의 최종 해안 방어선이기 때문에 백제 해양 방어 세력 또는 백제 수군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지역에서 백제 수군을 경멸시킨 다음에 광개토대왕의 수군은 많은 병선을 거느리고 이 좁은 길목을 통해서 바로 한성까지 공략해 들어갔을 겁니다. 여러 가지 정황 증거로 볼 때 가장 주력군, 즉 광개토대왕이 직접 거느렸던 수군은 바로 이 한강수로를 사용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개토대왕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한강으로 들어와 백제와의 전쟁을 마무리했다. 네, 당시 그 고구려 군대의 그 전략 전술 가운데 대체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 기습전하고 양동작전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제 자유자재로 잘 구사하고 있는 것이 고구려 이제 군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한 이제 용병술에 능했고 그것을 잘 이끌어 나갔던 이제 인물이 광개토대왕이 되겠습니다. 영락 6년에 고구려 군대는 아마 육군의 그 소단위 부대가 백제의 북쪽 변경 지역을 공격해서 백제 군대의 주력을 북쪽 변경으로 전부 다 묶어둔 다음에 허를 찌르는 그러한 기습적인 작전으로서 수군 부대를 몸소 이끌고 한강 하구로 해가지고 일제히 지금 천호대교 근방에 있는 풍락동 토성하고 몽촌 토성을 에워싸가지고 포위 공격해서 함락시켰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고구려의 그 대왕, 만주 지역을 호령하던 광개토대왕이 지금 서울 지역에 나타나가지고 그것도 백제 아신왕의 항복을 받아내는 뜻깊은 바로 정복전쟁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그러한 그 전장이 영락 6년의 백제 정벌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396년의 고구려와 백제의 전투는 백제에 참패했다. 백제의 아신왕은 광개토대왕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비문은 이렇게 전하고 있다. 백제왕은 방법이 없자 남녀 포로 1000명과 가는 배 1000피를 헌납하고 왕의 면전에 꿇어앉아 서약했다. 지금부터 영원히 당신의 신하가 되겠소. 광개토대왕은 용서하여 그가 순종하는지를 살피기로 했다. 할아버지를 죽인 나라 백제를 정복한 광개토대왕은 백제왕을 죽이지 않고 조공만을 받고 용서한다. 백제왕을 용서한 이유는 무엇일까?
전쟁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적을 완전히 격파 섬멸해버리는 작전, 이 전쟁 형태. 하고 또 하나는 적의 영토를 조금 점령하는 형태, 이것을 현실 전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광개토왕 비문에 나온 것을 보면은 광개토왕은 적을 완전히 섬멸, 경멸 혹은 적을 갖다가 말살해버리는 그러한 전쟁 형태를 취한 것이 아니라 항복을 시켜서 자기의 보호국 내지 속국으로 만드는 전쟁을 계속 추구해 왔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정복왕이었다. 그러나 백제와의 전투에서 완전히 격파해 영토를 넓히기보다는 백제를 고구려의 지배 아래 두고자 했던 것이다. 흔히 고구려 군대는 말을 타고 만주벌판을 달리던 기마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구려에도 수군이 있었군요.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 이 광개토대왕은 이렇게 배를 타고 한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백제를 굴복시켰습니다. 기마병과 수군을 적절히 활용하는 최고의 용병수를 광개토대왕은 실전에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투로 백제는 얼마 동안 고구려에 조공을 바치는 신하의 나라가 됩니다. 그렇다면 신라는 고구려와 어떤 관계였을까요? 이 비문에는 신라와 고구려가 싸운 기록은 없습니다. 신라에 관한 기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광개토왕 즉위 10년, 신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고구려는 신라를 구하기 위해 구원군 5만을 보냅니다. 그리고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내무왕과 왕후가 잠들어 있는 황남대총은 신라 왕릉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신라 문화를 꽃피운 당당한 왕으로 내무왕은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것은 신라인이 기록한 역사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이다. 실제 광개토대왕과 내무왕과의 관계는 어떠했을까? 광개토대왕 비에는 내무왕이 399년 고구려에 급하게 사신을 파견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사신은 광개토 대왕에게 신라 영토 내에는 외인이 가득하고 성지는 파괴되었고 대왕의 신하인 신라왕은 천민으로 변해 대왕께 귀의하여 지시를 듣기를 원한다고 했다. 대왕은 인자히 그들의 충성을 칭찬하고 사신에게 밀계를 얘기하고 돌려보냈다. 밀계를 주어 신라 사신을 보낸 다음 광개토대왕은 그 이듬해 신라를 구하기 위해 5만의 군사를 신라에 보낸다. 고구려 군대는 외와 연합해서 신라를 침공한 가야 지역까지 단숨에 진군해 내려갔다. 결과는 한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는 치명적인 것이었다. 고구려군은 전투마다 승전고를 올렸다. 광개토대왕의 군대는 마침내 한반도 남쪽에서 강력한 철제 무기로 무장한 철의 나라 금관가야를 역사 속에서 지워버렸다. 고구려의 대승이었다. 그리고 고구려군이 정복한 수많은 성은 신라 병사들이 지키도록 내주었다. 이 전쟁을 계기로 신라 왕은 고구려에 조공을 바치기 시작한다. 삼국사기 등 역사책엔 전혀 기록돼 있지 않은 이 전쟁의 결과를 암시하는 또 하나의 금성문이 있다. 70년대에 발견된 중원 고구려비는 그
그 이후의 상황을 자세히 들려주고 있다. 처음에 이 비를 발견할 때는 이 백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밀히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전하는 상세한 기록이 있는데 그 중원고구려비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 보면 외형적 특징 보면 광개토왕 비와 모습이 거의 같습니다. 축소판이라고 할까요? 중원 고구려비는 겉모양만 광개토대왕 비를 닮은 것은 아니다. 놀랍게도 그 속에 담긴 내용까지 광개토대왕 비와 거의 일치한다. 주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고구려의 대왕이 제왕공들과 더불어 이 충주 지역이죠. 충주 지역에 내려가서 순시를 하고 신라매금을 신라왕은 이제 고구려에서는 비칭으로 신라매금이라고 부르는데 신라매금을 불러왔어요. 근데 그 신라매금이 처음에는 두려워서 오지 않았는데 고구려 측에서 계속 강요하게 되니까 나중에 우벌성이라고 하는 데로 와가지고 거기서 고구려로부터 의복과 그런 것을 하사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동아시아에서 친조를 의미합니다. 중원 고구려비에 신라왕이 직접 옷을 받았다는 것은 신라가 고구려에 깊숙이 예속됐음을 의미한다. 흔히 조공관계는 신하를 보내 조공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왕이 친조를 하고 직접 의복을 하사받는 일은 드문 일이다. 그런데 이때 신라는 왕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단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신라는 군사력이 있어서도 고구려의 지배를 받았는데 신라토 내 당주가 이를 증명한다. 고구려의 당주라고 하는 것은 군사령관을 의미하는데 이 군사령관이 신라토의 당주라고 하는 군사령관의 지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고구려가 오만의 대군을 파견해서 신라를 지배하는 것이죠. 거기에서도 보면 신라 영토 안에 분명히 고구려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를 하고 있고 일본서기 웅약기 8년조 기사에 보면은 고구려군이 100여 명이 주둔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보면은 그 눌지왕의 그 즉위 과정에 있어서 고구려군이 깊이 관여를 해갖고 일종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이런 기사를 우리가 놓고 봤을 때 고구려군이 경주에 일정한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고구려 군대가 주둔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신라의 왕릉급 고분인 호우총에 광개토대왕의 이름이 새겨진 유물이 묻히게 된 것은 구원군을 보내준 고구려의 400년 전투 때문이었다. 여기서 발견된 호우는 제사 때 쓰는 그릇이다. 특히 이 호우는 광개토대왕에게 제사 지낼 때 쓰던 것이었다. 이 그릇은 신라에서 광개토대왕의 제사를 모셨다는 가능성과 신라가 고구려의 속국이었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의 독립은 유지되었지만은 하나의 신하로 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광개토왕비에 보면은 신민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단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신라는 고구려에 거의 예속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중원 고구려비는 바로 그와 같은 사정이 잘 구체적으로 이제 쓰여져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신라에서 발견된 이 호우는 1500년 전 신라와 고구려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시대의 산물인 것이다. 이 광개토대왕에게 제사 지낼 때 쓰던 호우가 신라의 왕릉급 고분에서 발견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라는 고구려를 섬기는 속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광개토대왕은 할아버지 고국원왕을 전사시킨 백제를 무릎 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라에는 군대를 주둔시킬 만큼 고구려의 영향력은 컸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구려가 삼국 통일을 했다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지금과는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구려가 삼국 통일을 할 수 있었던 시기는 광개토대왕 때입니다.
이 광개토대왕이 이끄는 고구려의 군대는 싸웠다 하면 이기는 백전백승의 부대였습니다. 그러나 광개토대왕은 삼국 통일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답이 바로 이 비 안에 있습니다. 비문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된다. 옛날 시조이신 추모왕께서 나라를 세웠다. 추모왕은 북부여에서 태어난 천재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하백의 딸이다. 고구려의 건국 신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구려는 하늘의 자손이라는 의식을 가진 민족이었다. 왕과 왕실은 하늘의 혈통이고 고구려 사람은 천손이라고 믿었다. 하늘의 선택을 받았다는 고구려인의 선민의식. 여기엔 고구려만의 독특함이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이 왕들은 하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에 하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적인 아들이 아니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천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명이 있는 자는 하늘의 양자가 되어가지고 하늘을 대신해서 지상을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늘신과 혈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고구려는 이 하늘의 후손, 천손이라고 하는 의식을 강조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대외적으로도 대내적으로도 자신들의 왕권을 과시했던 것 같습니다. 광개토대왕과 같은 시기에 고구려에서 벼슬을 했던 모두루의 조상 무덤. 여기에도 고구려 왕이 해와 달의 아들이란 뜻의 일월지자라는 기록이 있다. 하늘의 자손이었던 고구려인들에게 시조에 대한 제사는 곧 하늘에 대한 제사로 가장 중요한 의식이었다. 압록강변엔 지금도 고구려의 성지로 알려진 곳이 있다. 국동대혈이다. 바로 이곳에서 매년 10월이면 고구려 사람들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하늘의 아들인 조상신을 맞이했다. 그리고 동맹이라는 범국민적인 축제를 거행했다. 광개토대왕도 이곳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구려 사람들은 고구려 전역에 추모왕의 사당을 짓고 시조신과 조상을 숭배했다. 이렇게 시조신과 선왕을 모시는 조상 숭배는 고구려인의 신앙이었다. 특히 하늘의 자손인 왕은 죽어서도 고구려를 지켜준다는 믿음을 고구려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다. 국광상, 광개토경, 평화노탕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광상이라는 의미는 국광상에 계시고 계속 우리를 돌봐주시는 왕이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만의 독특한 왕호를 붙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고구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신앙에서 천신으로부터 자기 조상에게 특별한 사명을 내렸고 그것이 혈통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있다는 그런 식의 사상을 가졌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신앙의 핵심도 시조 신앙.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무덤들을 건설하는데 고려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수면까지 두면서 계속 보존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죽어서도 고구려를 지키는 왕의 무덤을 관리하는 것은 고구려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다. 광개토대왕은 정복지에서 데리고 온 사람들까지 묘 관리에 참여하게 했다. 당시 무덤을 지키는 수묘인은 모두 330가구. 무덤 주변에 흩어져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인 110가구와 정복지에서 데려온 주민 220가구가 함께 묘를 지키도록 그 수와 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선왕의 제사까지 담당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는 지배 지역민들까지도 고구려의 신앙과 질서 속에서 함께하기를 바랬던 것이다. 고구려인들의 이런 사고방식은 인근 나라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것은 고구려의 질서 속에 편입시키려는 시도였다. 중국과 대등한 동방의 패자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왕호를 쓸 때도 그냥 왕호를 쓰는 것이 아니라 고구려 왕의 경우는 태왕이 되는 것입니다. 태왕이 되고 또 신라
왕 같은 경우는 왕 또는 백제 같은 경우는 백제의 주라든지 또 신라 매급이라 이렇게 하고 또 중원 고려도는 대왕이 왕공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왕중왕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식으로 보면 황제라고 하는 칭호나 마찬가지입니다. 왕 중의 왕 태왕이었던 광개토대왕에겐 영토를 넓히는 것보다 고구려를 받드는 제후국이 필요했다. 그래서 고구려는 북부여와 신라, 동부여, 백제를 태왕의 질서 속에 사는 신하의 나라로 남겨두고자 했던 것이다. 그 광개토왕비를 정확히 분석해 보면은 고구려 측에서 백제, 신라, 가야, 동부여 등은 신하의 대상으로 통일 질서 속에 들어오는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라든지 폐해려는 공파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당시 고구려가 그 두 종족을 서로 분리해서 생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광개토왕의 남진 정책은 단순하게 영토를 확장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일 민족 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 의지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구려의 질서 속에서 한민족이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정보광 광개토대왕이 추구했던 통일이었다. 중원 고구려비에는 수천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하늘을 지킨다는 뜻인데요. 여형여제, 수천. 고구려는 신라 왕에게 영원히 형과 아우가 돼서 이 세상의 질서를 지켜나가자고 한 것입니다. 광개토대왕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삼국 통일을 꿈꾸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복해서 한 나라가 되는 것보다는 고구려의 지배 질서 속에서 함께 사는 세상을 지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구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중국에 맞서서 아주 당당하게 고구려의 천하를 건설한 하늘의 자손들. 그들은 고구려가 세상의 중심임을 이 비에 가득 새겨놓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광개토대왕의 본래 이름을 되찾아 주어야 합니다. 이 비문에는 그가 보통 왕이 아니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 왕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 태왕이었던 것입니다. 고구려는 바로 태왕의 제국이었던 것입니다. 이 광개토 태왕비는 이런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듯 거대한 모습으로 오늘날까지 서 있는 것입니다.